대형은행들의 실적 호조와 버냉키 의장의 내년 경기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막판 하락했습니다. 신용카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차익 매물이 나와 상승세가 닷새 만에 꺾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대까지 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달 64%에서 59%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남측 인력의 통행을 나흘째 차단하면서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신 북한은 기존에 개성공단에 체류했던 294명의 귀환은 허용했습니다. 환율이 2주새 130원 급락하는 등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이달 들어 무역 흑자가 40억 달러로 집계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수출업체는 수출 고환율 효과가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나흘간의 랠리를 접고 결국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7포인트가량 떨어진 7,216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벤 버냉키 FRB 의장이 곧 경기 침체가 끝날 것이다라는 핑크빛 전망을 내놨지만 결국 신용카드 우려가 커지는 것을 막진 못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시황, 글로벌경제연구소의 나문호 소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소폭 하락 마감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닷새 만에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한 7포인트 정도 빠졌는데요. 장중에는 내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죠. 우선 아침에는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 내내 상승폭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에 좀 상승 힘이 좀 약화가 되면서 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조금 7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요. 약보합세로 마감되긴 했습니다만은 크게 떨어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는 5일 만에 차익 실현을 했고 미국의 경제 전반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2월에 산업 생산이 1.4% 떨어졌고 7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 그리고 3월에 뉴욕 제조업 지수도 경기 사상 최악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뉴욕 지역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죠. 이 지수가 지금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서 미국 증시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3월에 네. 마이너스 38.2로 나왔더라고요. 네. 자, 보니까 금융주는 탄력이 상당히 축소가 됐고 반면에 기술주가 약세를 주도했더라고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은행주들이 강세가 돋보이는 하루였고, 나머지 기술주 대표주들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의 3위은행 바클레이즈가 연초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금융주의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네. 시티그룹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이 약 한 20%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많이 올랐고 JP모건 체이스 등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융주들에 대한 부실 자산에 대한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특히 티머티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이 이 금융 시스템을 안정을 저해하고 있는 은행의 부실 자산을 일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금융권 전반에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금융주들이 강세를 이어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버냉키 의장이 내년 경기 회복에 대한 아주 핑크빛 전망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떨어졌어요. 네. 네, 어떤 발언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올해 말 리세션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버냉키 연준리 의장은 정부가 지금 안정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세션이 경기 침체가 올해 안에 연중 끝나고 경제가 2010년에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저녁에는 또 특히 영국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죠. 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재무장관들이 노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벤 버냉키 장관이 어저께 그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에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리세션이 연중 끝나겠다고 이 얘기를 하면서 미국 국채는 또 하락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 경기가 회복되면은 또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국채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만 경기가 안정이 될 것 같으면 또 내려가기 때문에 국채 시장은 좀 내린 것 같고 네. 여기에 따라서 그 주식 시장도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리세션의 조기 종영 전제로요.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었는데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또 대책을 내놨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요. 인기률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의 경제 정책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상당히 한데요. 한 50% 정도 아직까지 넘습니다. 어젯밤에는 특히 그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권에 대한 특히 AIG라든지 이런 시티뱅크 이런 쪽에 대한 그 분노를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민들의 그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제금융을 받는 기업체들이 어떻게 그 보너스를 받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분노를 나타냈는데요. 네.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그 경제 회복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지금 배워야 될 만한 그 정책이 어젯밤에 나왔는데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출 보증 한도에 대해서 90%까지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을 살려보겠다는 이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또 규모로 봐서라도 작지 않습니다. 최대 한 150억 달러 정도가 투입이 될 것 같고 지역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채권을 직접적으로 매입하겠다. 정부에서 이런 지원들을 강력하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금 인기는 상당히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50억 불에 대한 중기 지원 대책을 또 내놨는데요. 이와 동시에 행정부는 금융 규제 청사진도 꺼내들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미국의 금융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 부분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금융 리스크 붕괴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지금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네. 금융 규제는 이제 그래서 금융 규제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경기가 워낙 침체이기 때문에 또 강력한 규제는 또 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또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융 규제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제 나오는 얘기는 행정부 얘기는 연준리가 경제 전반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 및 그 다음에 규제 기능을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은행에는 엄격한 자기 자본 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은행의 자기 자본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요. 자기 자본을 요구를 하면서 또 중기 대출을 강화하라는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은행에 대한 어떤 감독 감시는 이루어져야지 금융업이 건전하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유럽 증시 보니까 닷새째 상승했더라고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유럽 증시는 어저께 초강세로 시작을 해서 어쨌든 강세로 마쳤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미국 증시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금융주들은 전반적으로 글로벌에서 금융주들이 대부분 상승을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영국의 바클레이즈가 원래 실적이 계속 호조를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클레이즈 주식이 23%나 올랐고 그 다음에 HSBC도 역시 7%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는 금융주를 기수로 해서 주도로 해서 한 5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네, 보니까 국제유가도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몇 퍼센트나 올랐습니까?
네, 국제 유가가 한 2.5% 올랐는데요. 예. 지금 국제 유가가 경기 회복 기대로 인해서 47달러대로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는 일단 지금 많이 투자 심리라든지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지난주에 특히 미국 정부에서 업틱 룰이라든지 오늘 같은 이런 중기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기 회복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제 유가라든지 달러라든지 안전자산인 달러라든지 미국 국채에 대한 국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약세를 나타내고 경기 회복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국제 유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반대로 다시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서 어제 좀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네,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요 47달러 정도로 마감이 됐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글로벌 경제연구소의 남은호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엔 뉴스 따라잡기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600원 바라볼 정도로 고공행진을 했었는데요. 때문에 우리 수출업계들이 본의 아니게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봤었죠. 하지만 최근에 환율이 급락하니까 이런 수출 효과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율이 급박하게 오른 만큼이라 최근 들어서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고환율 효과를 톡톡히 보던 우리 수출업계가 하반기로 갈수록 좀 이러한 힘을 좀 잃는 게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440원으로 마감을 했죠. 하루 만에 40원 넘게 급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사이에 130원이나 떨어졌던 셈인데요. 이 지난해 말부터 우리 원화가 달러나 엔화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면서 수출 감소세가 좀 더뎌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 실제로요, 2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9%로 지난 1월에 마이너스 33%보다 크게 줄었던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무역수지가 지난 2월 같은 경우 약 29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을 한 뒤 3월 같은 경우는 4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만 되면은 월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는 것이죠. 이렇게 최근 들어서 고공환율 행진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을 되고요. 또 특히 우리 수출에 있어서 큰 보탬이 됐던 게 사실인데, 하지만 최근의 환율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고환율에 따르는 수출 선순환이 좀 당분간 깨질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용 LG전자 부회장이 주주총회에서 환율 효과가 사라진 올해 말 이후를 대비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도 맥락입니다. 앞으로 특히 1,400원병 현재로서는 지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장담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아마도 1,400원 밑으로 환율이 떨어질 경우 우리 수출업체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환율이 안정되면 무조건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런 또 부정적인 면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수출이 줄면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최근의 무역수지 흑자는요, 무엇보다도 수출보다는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라는데 한번 포커스를 저희가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과거 IMF 외환위기 때나 지금이나 이른바 최근 수출이 이게 이른바 불황형 흑자다,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입니다. 이 최근에 수입은 올해
올해 들어서 3개월 연속 이 30% 이상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바로 무역 수지 흑자를 이끌어내는데 원동력이 됐던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황형 흑자가 지속될지 여부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환율이 불과 2주일 사이에 접어서 10% 가까이 떨어졌고요. 이 경제연구소들이 연평균 환율 앞으로 1,200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원달러 환율은 좀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인 것입니다. 이 결국 이 같은 환율 하락은요. 이 수출의 가격 경쟁력 저하와 또 수입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렇게 환율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면서 우리 경제에 체질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요, 수출업체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환율 하락을 그다지 반기지는 않는 모양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수출과 환율의 상관관계가 과거보다는 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 기업들에게 있어서 이 가격 효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한국의 IT 제품들이나 이 자동차 기업의 선전들 무엇보다도 이 환율 효과에 기댄 부분이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율이 하락을 할 경우 이 수출 기업들의 생산성도 떨어지고요, 또 국가 전체적으로는 수출 감소 또 수입 증가 이러한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과는 정반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결국 낙관 무드로 좀 방향을 기조를 터낸 이 무역 수지의 전망에도 아마도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러한 좀 악조건이 나쁜 영향력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당초 이제 130억 달러 흑자를 보일 것이라는 게 우리나라 올해 무역 수지 전망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까지 높이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환율이 안 좋아질 경우 올해 무역 수지 전망에도 결국은 악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환율이 떨어져서 수입이 늘 경우 무역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죠. 더군다나 정부가 현재 수출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은 전망을 비춰지는 것 역시 이러한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가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지난해 3, 4분기까지 심했던 유가 거품이 올해 3, 4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현재로서는 우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은 수출이 결국 플러스로 돌아서기를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러한 전망들 좀 우울하지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들어서 환율이 계속해서 급락을 하게 된다라면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그 불황형 흑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환율 효과로 인해서 얻었던 그 이익분들을 오히려 기업들의 어떤 구조 조정에 좀 써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구조 조정에 쓰려다 보면 기업의 체질을 바꿔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은 지금의 환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외국과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입니다. 이렇다 보면은 지금의 환율 효과에 한마디로 기업들이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 환율에 기대서 기업의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것보다는 환율과는 상관없이 우리 기업들 전체적인 펀더멘탈을 키우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러한 분석들이 현재로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환율은 대외 변수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니까요. 기업의 체질 개선 작업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환율의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현재로서는 사실 환율의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까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환율 움직임 현재로서는 그다지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600원을 기점으로 연일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단기간 환율 급등을 초래했던 요소들이 좀 해소되는 과정으로 현재로서는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외환시장을 억눌렀던 심리적인 수요 우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악재들이 희석이 되고 있지요. 일단 동유럽 국가들이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고요. 미국과의 금융 불안도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원화가 대외 유동성 위기에 가장 취약한 통화라는 우려감 역시 또 현재로서는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계 은행들이죠. 골드만삭스와 UBS 같은 경우도 수출 효과에 따른 달러 유입으로 당분간 원화가 절상될 것이다. 이러면서 종전의 관점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봐서는 분명히 환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우려가 크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 전체에는 안정이 될 수도 모르겠지만 수출 기업만으로 볼 때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전문가들은 일단 좀 단기간 내 1,440원대로 급락은 하긴 하지만은 좀 위쪽보다는 여전히 아래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1,400원이 한번 무너지면은 그 밑으로 언제까지 떨어질지 현재로서는 좀 가늠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래저래 환율이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는 우리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당분간 환율이 떨어지냐 오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환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 부분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측 가능한 환율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금융위가요, 초단기 금융 상품이죠. 머니마켓 펀드, 이 MMF의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는데, 이 MMF의 40% 이상은 무조건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이 MMF로의 자금 유도, 이 자금 집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나라 보통 MMF가 보통 40조에서 70조 원을 오갔는데요. 올 초 들어서 120조 이상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만큼 금융시장이 불안하고요. 또 자금이 갈 곳이 없어졌다. 한마디로 금융시장이 워낙 경색이 심하다 보니까 당장 어디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뭐하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도 불안한 상황이니까 일단 현금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을 좀 기대해보자. 이러한 차원에서 MMF에 자금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금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금융시장 전체가 좀 왜곡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점을 우려를 해서 정부 당국인 금융위원회가 이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금융사들은요, 이 머니마켓 펀드 자금의 40% 이상을 채권이나 이 기업보험 CP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만기 1년 이상 5년 미만 국채 역시도 MMF 총 자산의 5% 이내에서 편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MMF 운용 자산이 은행 예금이나 양도성 예금 증서 CD 등 단기 금융 상품에만 몰려서 그동안 자금 시작 왜곡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서 이를 좀 수술하겠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 한 해 동안에 100조 원 넘게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국고채 소화 도구로 MMF를 활용하겠다는 보관이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도 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따라서 국고채 편성 크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올해 내년 예산을 짤 때 역시도 지금으로서는 세입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나라가 빚을 져야 되는데 이 나라가 빚을 지는 부분의 일정 부분은 MMF로 활용을 하겠다. 이러한 보관으로 현재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당장 이번 조치로요. 이 MMF 운용과 또 국채 발행의 숨통이 어느 정도는 트일 것이다. 현재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MMF 자체의 수익률 역시도 조금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 장단기 금리차 이른바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진 상황에서 MMF가 장기물을 편입할 경우 수익률은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 자금 시장의 단기 부동화를 해소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평가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이 시장이 안정돼서 MMF로 향할 자금 자체가 좀 채권이나 기업어음으로 가야지 이런 식의 처방은 어디까지나 좀 일종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요, 좀 기업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좀 다양한 투자처를 만들어서 이 부동자금이 투자할 곳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목소리가 현재로서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슈퍼 추경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조 정도 가까운 국채가 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유럽 금융기관들이 우리 국채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럽 금융기관들이 아마도 조만간 한국 국고채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장 올해 추가 경정 예산 용도 등 한 100조 원이 넘는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좀 입지를 함에 따라서 채권 시장에 불거지고 있는 우리의 수급 불안 우려가 조금이나마 좀 해소가 될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유럽 예탁 결제 기관이죠. 유로클리어라고 하는데요. 이 실무 관계자들이 오늘까지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나라에서 통합계좌 이른바 옴니버스 어카운트를 개설할 예정이다. 현재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통합계좌라는 것은요, 이 외국인 투자가를 위해서 이 국내에 이 한국 예탁 결제 기구 명의로 개설돼서 투자자의 자금을 대신 관리하는 계좌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좀 한 명 한 명이 일일이 국내에 들어와서 계좌를 개설했다고 하면은 지금 앞으로는 외국계가 이걸 좀 대행해 주겠다. 그만큼 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한층 편리해지고 넓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럽
업계 금융권의 이런 조치는요, 정부가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로 나타난 첫 번째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부의 관계자는요, 이 유럽계 자금 중에 상당액이 유로클리어를 통해서 투자가 되는데 이번에 아마도 투자 통합 계좌가 개설이 되면은 유럽 자금의 투자가 지금보다는 훨씬 간편해져서 좀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미국 등의 다른 국가의 국내 투자에도 아마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래저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비해서 좀 채권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의 투자가 아직까지는 적은 게 사실인데요. 이런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채권시장 역시도 외국인에게 그만큼 문호가 열리고 그만큼 또 자본 유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현재로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시간 설경대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유럽 증시가 금융주 주도로 5일간 랠리를 펼치면서 9.6% 상승했습니다. 뉴욕 역시 장 막판에 하락 반전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가 오늘 우리 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별히 금융주 위주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파이널 워드 2의 출발 센 증시를 통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1시간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